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오대산으로 등산을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내가 아주 꼬꼬마 시절의 이야기지. 덩치는 어른처럼 커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미숙했던 내 고등학교 시절에 벌어진 일이야. 그때 가장 친한 친구와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등산을 가기로 했어.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서울과 경기권에 온 산을 다 섭렵했고, 중학생 시절에는 전국의 유명한 산들을 이미 한 차례씩 순례할 정도로 산을 좋아했어. 그 시절에는 왜 그런지 모르게 호연지기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지. 우리는 목표를 세웠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전국의 산을 다 돌고 대학에 가면 세계의 산을 정복해 보자고 말이야. 뭘 하든 의기양양하던 시절이었지. 가끔 우리가 산을 간다고 하면 자기도 산을 좋아한다며 따라붙는 녀석들이 한두 명 있었어. 그런데 우리와 산을 한번 타보고 나면 두 번 다시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 우리는 쉬지 않고 거의 경보 수준으로 산 정상을 넘었거든. 그때는 등산화나 등산복 같은 것도 따로 없었어. 파는 등산화라고 해봐야 작업화처럼 보이는 것들이었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사치였지. 우리는 그냥 배낭 하나에 코펠, 침낭, 여벌 옷, 먹을 것들을 잔뜩 넣고 산을 탔어. 신발은 단화 같은 걸 신었고, 옷도 시내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녔어. 그런 시절이었지. 이번에는 오대산으로 갔어. 이번 산행의 목적은 정상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개울가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정도 쉬다 오는 것이었거든. 방학이라고 해도 보충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쉴 수 있는 시간은 그뿐이었어. 그래서 그 시간을 산에서 보내기로 했지. 지금은 방학이나 피서철이 되면 산과 바다가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 우리는 월정사 맞은편 개울 너머에 자리를 잡았어. 월정사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있는 곳인데 지금으로 보자면 캠핑 명당 자리쯤 되겠군. 개울 건너편에 텐트를 치고 쉬기에 딱 좋은 자리였어.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텐트를 쳤지. 오늘은 냇가에서 쉬고 정상을 밟는 것은 다음 날 하기로 했어. 텐트를 치고 밥을 해 먹고 둘이 진로 얘기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지. 그런데 날이 금세 어두워지더라. 산은 해가 빨리 지잖아.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친구 녀석이 저쪽 숲을 건너편에서 사람 소리가 난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그 숲을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개울을 건너 우리를 지나가야 하는데 오후 내내 우리 쪽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거든. 게다가 오후부터 급한 용무는 대충 그쪽 숲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녀석이 술 마시는 내내 그러는 거야. 저기 사람 소리 안 들리냐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충 6-7명은 되는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후레쉬를 들고 같이 가보자는 거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녀석이 너무 닥달을 해대서 결국 따라 나섰어. 그런 나이잖아. 겁도 없었고. 우리는 녀석이 자꾸 소리가 난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말로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자들이 깔깔대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들이 욕을 하며 웃는 소리도 들렸어. 어라? 이 녀석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었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친구가 큰 나무를 끼고 길을 찾기 위해 숲풀을 손으로 쓱 헤쳤어. 그런데 정말로 그 빽빽한 숲 사이로 조그마한 공터가 나오더라. 이런 곳이 있었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곳에는 여자 셋, 남자 넷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 그들도 우리를 보고 흠칫 놀랐지만 금세 술 한잔하며 같이 놀자고 했어. 산에서 만났으니 다 같은 동료 아니냐면서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기도 그래서 우리는 잠깐 앉아있다 가기로 했어. 그렇게 우리에게 술잔을 돌리며 자기들은 모대학 서클에서 MT를 왔다고 했어.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갑자기 무슨 생각에서인지 우리도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나는 거짓말을 싫어했지만 굳이 말리지도 않았어.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었고 괜히 꿀리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지. 그렇게 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술을 마셨어. 대화는 유쾌했고 그곳에 있던 여학생 셋은 참 예뻤어. 그 나이에는 그런 것에도 기분이 달뜨고 묘한 감정을 느끼잖아. 한참을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떠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더라. 나는 혼자 그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서 이제 그만 일어나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모두 조용해지면서 굳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순간 소름이 끼쳤지. 내가 실수라도 한 건가 싶었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미안하다며 자리를 떠서 텐트로 돌아왔어. 텐트로 돌아와서 문을 열어보니 친구는 없었어.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술 기운에 기분은 묘했지. 일단 조금 누웠다가 친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텐트 안에 들어갔어. 후레쉬도 친구가 들고 각기에 아무것도 없이 어둠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잠시 누워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 술 기운에 머리는 멍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지.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여자가 반박했어. 오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저렇게 어린 애들을.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저 사람들이 술 먹이고 여자를 데려가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구나 싶었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왜 그들이 우리 텐트 가까이까지 와서 싸우고 있지? 그리고 친구 녀석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는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술기운과 공포에 휘말렸어.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일어나 텐트 밖으로 나갔어. 밖은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개울은 불어올라 맹렬히 흐르고 있었어. 그 순간 강렬한 공포감이 나를 감쌌어. 산속에서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친구는 보이지 않으니 말이야. 머릿속에 빨리 친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았어. 나는 대학생들이 있던 자리로 미친 듯이 뛰어갔어. 하지만 아무리 달리고 수풀을 헤쳐도 그들이 있던 자리가 나오지 않았어. 길도 보이지 않고 계속 제자리만 맴돈다는 느낌이 들었지. 그때 문득 내가 뭔가에 홀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방향을 바꿔 텐트 쪽으로 뛰었어. 몇 걸음 가지 않아 바로 텐트가 보였고 그제야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지. 텐트 뒤에 누군가 서 있었어. 가까이 가보니 친구 녀석이었어. 나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빨리 개울을 건너자고 했어. 그런데 친구는 어기적어기적 천천히 걸어오더니 나에게 새끼줄을 내밀며 허리에 묶으라고 했어. 이걸 묶으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말했지. 뭔가 이상했지만 나는 급한 마음에 새끼줄을 내 허리에 묶었어. 그런데 묶으면서 문득 이 새끼줄은 어디서 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친구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지. 바지를 보니 안쪽이 울퉁불퉁했어. 마치 바지 안에 돌멩이를 잔뜩 넣어놓은 것처럼 보였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개울을 건너는 것이 급했어. 우리는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맹렬히 흐르는 물살에 중심 잡기가 어려웠지. 그렇게 중간쯤 갔을 때 친구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천천히 나를 쳐다봤어. 어두운 속에서도 친구가 웃고 있다는 걸 느꼈어. 갑자기 친구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내 몸도 줄에 이끌려 물속으로 끌려갔어. 나는 정신없이 허리에 줄을 풀고 겨우 물살에서 벗어났어. 그 순간 이게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월정사로 뛰어갔어. 후레쉬가 비추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오는 걸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 깨어난 건 아침이었어.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고 내 옆에는 스님 한 분과 친구 녀석이 있었어. 친구를 보자마자 나는 안도감에 눈물이 터졌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울음이 한번 터지니 걷잡을 수 없었어. 소리를 내며 통곡하다가 기분이 좀 가라앉고 나니 갑자기 친구에게 화가 났어. 너 대학생들하고 술 마시다가 혼자 어디 간 거야? 그런데 친구 녀석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되묻더라. 친구의 말은 이랬어. 둘이 술을 마시고 이야기한 건 맞아. 그런데 친구는 그 후 급하게 화장실이 마려워서 월정사 화장실로 갔다고 했대. 가기 전에 나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이상하니 많지 무반응이었대. 친구는 내가 술에 취해 그런 줄 알고 혼자 갔다가 돌아와 보니 내가 없더라는 거야. 밤새 비를 맞으며 나를 찾았는데 개울물이 너무 불어서 텐트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서 월정사로 와서 스님들과 상의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 내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스님들과 함께 뛰어가 나를 발견했다는 거야.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어. 내가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고 술을 마신 사람들은 대체 뭐였을까? 그때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스님이 물으셨어. 혹시 학생이 만났다는 사람들이 7명 아니었어? 여자 셋에 남자 넷. 나는 깜짝 놀라서 스님을 쳐다봤어. 스님이 말씀하셨지.
20여 년 전, 그러니까 1960년대쯤 K대 학생들이 그 자리로 MT를 왔다고 했대. 그날 밤 그들은 우리가 텐트를 쳤던 그 자리에서 캠핑을 했고 밤새 비가 억수같이 내려 개울물이 불어나자 줄로 몸을 묶고 건너면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어. 하지만 그중 한 명이 개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나머지 6명도 줄에 묶인 채 모두 물에 휩쓸려 버렸대. 그 사고로 7명 중 1명만 살아남았고 그 이후로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거야.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 그리고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 자네는 산에 홀렸던 게야. 살아남은 걸 다행으로 여기게. 그날 우리는 바로 서울로 돌아왔어. 그 후로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지만 큰 탈 없이 지나갔지.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의 공포는 내 평생 잊히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이야기, 밤 낚시를 가지 않는 이유. 한때 정말 낚시에 빠져 있던 때가 있었다. 전역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거의 매일 밤 낚시를 다니곤 했다. 저수지의 운치, 밤 공기 속에서 끓여 먹는 라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밤에 낚는 붕어의 손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그날도 금요일 점심쯤 낚시에 미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금요일인데 밤에 낚시 가자. 나도 한창 낚시에 빠져 있던 때라 당연히 가자고 했고 수락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가 퍼부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낚시할 거야? 친구는 큰 파라솔과 우비를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우리는 준비를 마치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산속 흙길을 올라갔다. 그날 친구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데리고 왔는데 친구 엄마가 밤낚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지 말라고 말리다가 결국 데리고 가라고 했다며 웃었다. 이유는 물귀신이 사람을 잡아가도 개가 있으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저녁 8시쯤 저수지에 도착했지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두 귀에 차를 세워두고 아래로 내려가 낚시대를 펼쳤다. 비가 오는 가운데 낚시를 하니 정말 운치가 있었다. 11시쯤 되니 붕어가 낚이는 손맛에 우리는 싱글벙글 웃으며 낚시를 이어갔다. 시간은 금세 흘러 새벽 2시를 넘겼다. 야식도 먹고 어느 정도 입질이 뜸해지자 친구는 잠시 눈 좀 붙인다며 차로 들어갔다. 나는 입질이 계속 조금씩 있어 자리를 뜨지 못하고 낚시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물기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윽고개는 미친 듯이 물 쪽을 보며 짖기 시작했다. 조용히 해.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개는 뒷걸음질까지 치며 계속 짖었다. 그러다 문득 개가 짖는 곳을 보니 물속 어둠 속에서 무언가 얼굴 같은 형상이 보였다. 친구 엄마가 했던 물귀신 이야기가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낚시대를 던져두고 두 귀로 허겁지겁 올라갔다. 뒤에서는 물속에서 무언가가 나올 때 나는 것 같은 싸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와 함께 비 소리 사이로 아깝다 라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겁에 질려 아침까지 차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침이 되어 차에서 내렸을 때 개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두 가래로 내려갔나 싶어 주변을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친구는 개 이야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개가 비를 맞기 싫어서 어디 숨어 있겠지.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저수지 주변엔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없었다. 차를 세워둔 두 귀, 낚시터 근처, 심지어 차 밑까지 뒤졌지만 개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수지에서 본 물속의 형상과 그 소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특히 귓가에 울린 아깝다 라는 말은 잊히지 않았다. 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나는 도저히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친구 집에 들렀을 때 친구 엄마가 물었다. 그날 데려간 개는 잘 있었니? 순간 친구와 나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결국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그날 아침 개가 보이지 않아서 못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친구는 낚시를 계속 다녔지만 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나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 친구는 꿈에서 항상 저수지에 서 있다고 했다. 물이 잔잔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무언가 끓어오르며 물속에서 검은 형체가 나타나 자신을 잡아 끌려 한다는 것이다. 그 꿈은 매번 똑같이 반복됐다. 친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하고 자주 혼잣말을 했다. 그날 걔를 데리고 올라왔어야 했어. 왜 내가 차에만 있었을까? 친구는 점점 말라갔고 밤마다 저수지에 가지 말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을 되뇌었다. 어느 날 친구는 갑자기 실종됐다. 연락이 끊기고 가족들도 행방을 몰랐다. 며칠 뒤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나는 친구가 발견된 곳으로 갔다. 그곳은 우리가 그날 밤 낚시를 했던 저수지였다. 경찰은 두 가래에서 친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물속에서 떠오른 시신은 이상하게도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얼굴을 잡아당겨 일그러뜨린 것처럼 기괴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상하게도 끊어진 낚싯줄이 감겨 있었다. 경찰은 단순 익사로 결론 지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날 물속에서 보았던 형상과 비소리 속에서 들렸던 아깝다 라는 소리가 떠올랐다. 그리고 친구가 자주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걔를 데리고 올라왔어야 했어. 나는 저수지에서 손을 씻지 않고 돌아서며 두 번 다시 저수지 근처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내가 혼자 있을 때마다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물을 틀어보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조용한 밤이면 그 소리가 귀에 꽂혔다. 그리고 한밤중에 나는 깨달았다. 물방울 소리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깝다. 다음날 나는 낚싯대를 모두 버리고 저수지 근처에 사는 친구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밤낚시를 갔던 그 저수지는 낚시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보인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사람들은 손맛을 느낀 뒤 낚싯대를 들어 올리면 물고기가 아닌 이상한 물체를 보았다고 했다. 나에게 있어 저수지는 단순한 추억이 아닌 악몽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다시는 밤낚시를 가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수호령. 이건 내 친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야. 시간이 좀 지나서인지 기억이 흐릿한 부분도 있지만 내 친구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혹시 말이 어딘가 안 맞는다면 그건 내 기억의 문제일 뿐이지 친구 탓은 절대 아니야.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친구에게 다급한 전화가 온 적이 있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방송 작가가 자꾸 연락을 한다는 거야. 아마도 친구가 겪은 일 때문인 것 같았어. 취재를 하고 싶어 했지만 친구는 그 일을 잊고 싶어 했어. 작가에게 거절했지만 정이 많은 친구는 딱 잘라 끊어내지 못했나 봐. 결국 나에게 대신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지. 그래서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친구와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더는 취재와 관련된 일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냐고. 내 친구의 남자친구는 오랫동안 사귄 사람이야.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했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음주와 폭행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지. 그 후 남자친구는 누나와 어머니와 함께 세 식구로 살고 있었어.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찾아왔어. 어머니와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지. 남자친구는 이를 막으려다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잡혀가 지금도 교도소에 계셔. 남자친구가 입원한 뒤 옷가지를 가지러 집에 갔을 때 정리되지 않은 집 풍경이 너무 무서웠다고 친구가 말했었어. 이 사건이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왜곡돼 있었어. 마치 금전 문제로 벌어진 일처럼 보도됐는데 사실과는 전혀 달랐지. 이후 어머니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사건은 어느 정도 정리됐어. 시간이 지나 친구와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어. 평소 휴일도 없이 바쁘게 일하던 둘이 우연히 같은 날 휴일을 맞아 계곡 근처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지. 친구네 동네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고 나가던 순간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어.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둘 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고 하더라. 택시기사도 바로 내려와 사과를 했는데 그의 행동이 이상했어. 사고 직후 땅에 머리를 박으며 제 탓입니다. 무조건 제 탓입니다. 라고 말했지. 그리고는 덧붙였어. 나는 멈춰있던 차를 움직일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차가 움직였어요.
뒤에 타고 있던 승객도 이를 증언했어. 결국 보험 처리로 마무리됐지만 친구와 남자친구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남자친구의 원룸에서 맥주를 마시며 쉬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TV 앞에서 멍해 있더래. 알고 보니 친구들이 가기로 했던 펜션 근처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대. 폭우로 인해 산이 무너져 내리며 주변이 다 잠겼다는 뉴스였어. 그 뉴스를 본 남자친구는 조용히 한마디 했어. 엄마. 그 순간 어머니가 두 사람을 지켜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남자친구도 어머니가 사고를 막아준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어.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기묘한 일이었지. 그 이야기를 마친 친구의 표정은 우울했어. 친구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도 뭐라 대답할 수 없었어. 그저 침묵 속에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TV를 꺼버렸지. 그날 밤 친구는 남자친구의 원룸에 머물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했어. 방 안은 너무 고요했어. 창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가 창밖에서 울리고 간혹 바람결에 섞인 속삭임 같은 소리도 들렸대. 둘 다 아무 말 없이 침대와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어. 누구세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지. 친구는 남자친구가 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잠시 고민하다가 따라갔어. 문 밖엔 아무것도 없었고 복도는 깜깜했어. 그런데 복도 끝에서 조그만 그림자가 보였대. 사람 같지 않은 낮고 왜곡된 목소리가 들렸어. 도와줘. 친구는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고 이상해서 몸이 굳었다고 했어. 남자친구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고 복도 끝으로 몇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그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어. 둘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방 안에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대. 침대 위에 있던 작은 거울에서 기묘한 빛이 반짝거렸고 친구가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려 했지만 남자친구가 말렸대. 그냥 놔둬. 그렇게 긴장 속에서 밤을 보냈어. 다음 날 아침 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친구는 계속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했어. 며칠 뒤 친구가 남자친구의 원룸을 다시 방문했을 때 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대. 침대 위에 있던 거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긁힌 자국들이 나 있었어. 친구가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대. 남자친구는 방에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 어느 날은 한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는데 침대 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누군가를 봤다고 했어. 하지만 그가 불을 켜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대. 그 후로도 방 안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대. 천장에서 끄는 듯한 발소리나 벽에서 나는 긁는 소리. 결국 남자친구는 원룸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 하지만 그가 이사간 곳에서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어. 새로 이사한 집에서는 밤마다 베란다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 가끔은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고 했어. 남자친구는 그 일이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어. 하지만 그 느낌이 어머니의 보호라기보다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감시 같았다고 했지.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그 후로도 남자친구와 거리를 두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고 했어. 그리고 나 역시 이 이야기를 들은 뒤로 며칠 동안 이상한 꿈에 시달렸어. 내가 꿈속에서 본 장면은 친구가 묘사했던 방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어. 그 어두운 복도,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속삭임. 도와줘.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남자친구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도 알 수 없어. 마지막까지도 그 일이 끝났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 네 번째 이야기, 귀신. 대구 시내에서 옷을 사고 차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자가용이 있던 나는 공원에 차를 주차해 놨었지. 차로 돌아가 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어떤 아이가 내 차 보닛 위에서 방방 뛰고 놀고 있는 거야. 나는 경악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화를 내며 차에서 내려오라고 했지. 그런데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몇몇은 사진을 찍고 손가락질하며 욕까지 했어. 나는 아이에게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물어보려고 했어.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기절할 뻔했지. 그 아이의 눈이 흰자 없이 온통 까맣게 변해 있었거든. 깜짝 놀란 나는 잠시 정신을 차리며 밤이라 잘못 본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
그런데 다시 그 아이를 쳐다보니 아이가 사라지고 없었어. 그 순간 차 천장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고개를 들어보니 그놈이 천장 위에서 씩 웃으며 혀를 내밀고 있었지. 혀가 길게 늘어나 내 차 유리창까지 닿는 걸 보고는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왔다고 하더라고. 그날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다음날 아침에 퇴원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 하지만 블랙박스 속 영상을 보고는 또다시 소름이 돋았어. 영상 속에서 차 위에서 뛰고 있는 건 내가 아니겠어? 정말 이상했던 건 그럼에도 내 차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는 거야. 나는 키 177에 몸무게 69kg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덩치로 보니 시에서 뛰어대면 보닛이나 엔진이 망가지는 게 당연하잖아. 그런데 차는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어. 그날 이후로 나는 두려움에 시달렸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엄마 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겨우 복귀했지. 내 이야기가 믿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나조차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어. 나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반복해서 돌려봤어. 하지만 볼수록 소름이 돋았어. 내가 차 위에서 뛰고 있었던 건 확실했는데 내 움직임이 사람 같지 않았어.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고 얼굴도 내 얼굴이 아니었어. 더 기괴했던 건 내가 차 위에서 뛰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시끄럽게 차 위에서 난동을 부렸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어. 마치 그 상황이 나만 보이는 것처럼 보였어. 영상을 보던 중 갑자기 차 천장 위에서 뛰어다니는 내 모습이 카메라에 멈추더니 고개를 휙 돌려 블랙박스 카메라를 쳐다봤어. 그 순간 내 영상 속 얼굴이 카메라 가까이 다가오며 화면을 가득 채웠어. 나는 그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영상 재생을 멈췄지. 영상 속 얼굴은 분명 내 얼굴인데 한쪽 눈만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입이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웃고 있었지. 이후로 나는 블랙박스를 다시 볼 수 없었어.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어. 집에 있을 때마다 천장에서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나 혼자 착각하는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 마치 무언가가 천장을 긁으며 기어다니는 것 같았어. 한밤중엔 문 밖에서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어.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어. 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없었고 다시 돌아가면 문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어. 점점 더 상황은 심각해졌어. 침대에 누워 있을 때면 머리맡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너도 봤지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어. 나는 이 모든 것이 정신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정신과에 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병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소리에 시달리며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방 안에 놓아둔 거울을 보다가 얼어붙었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나 자신이 아니었어. 내 눈동자는 검은 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 나는 거울을 깨트리려 했지만 내 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멈춰버렸어. 그리고 거울 속에 내가 말하기 시작했어. 너도 곧 그곳으로 오게 될 거야. 거울 속에 나는 그 말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깨트린 거울 조각 사이로 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그날 차 위에서 봤던 아이가 거울 조각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부모님 집으로 도망쳤어.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어. 집안 곳곳에서 낮고 끈적한 웃음소리가 들렸고 밤이 되면 내 방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혔어. 가족들에게 말해도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어. 오히려 나에게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쉬라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이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어. 나는 결국 차를 버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지만 버린 차에서 의문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차를 폐차장으로 보낸 날 폐차장 직원이 연락해 이상한 말을 했어. 손님, 이 차 안에 이상한 흔적이 많습니다. 사람이 들어갔다 나간 흔적이 아니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나는 집에 있을 때마다 벽이나 천장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 소리는 일정한 패턴도 없고 마치 벽 안에서 무언가가 뛰쳐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지. 문제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였어. 하루는 밤늦게 문득 주방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조심히 주방으로 갔어. 불을 켜는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어. 싱크대 위에는 그날 차 위에서 뛰던 아이가 앉아 있었고 길게 찢어진 입가로 희미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 하지만 이번엔 눈동자가 없었어. 까만 구멍만 남은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싱크대에서 내려오더니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 나는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어. 그 아이는 내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손을 뻗더니 내 볼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너는 도망칠 수 없어.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 눈을 떴을 때는 다시 응급실이었어. 하지만 이번엔 가족들이 병실에 있었고 모두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 의사는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환각과 공황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어. 이번엔 용기를 내서 영상을 끝까지 보기로 했지. 영상을 플레이하자 처음엔 평범한 장면이 나왔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 속 내 모습이 점점 기괴하게 변했어.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꺾이고 얼굴이 흐릿하게 번지더니 마침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 그리고 화면 전체가 새까매지더니 낮은 목소리로 보지 말라고 했잖아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어. 그 순간 블랙박스가 터지듯이 꺼졌고 화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차를 폐차하기로 결심했어. 폐차장에서 차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뒤를 돌아봤어. 멀리 주차된 내 차 위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 나는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를 돌린 채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어.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다시 그 아이를 만났어. 꿈속에서 아이는 차 위에서 방방 뛰고 있었고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 그 아이는 나를 쳐다보며 낮게 웃었고 혀를 길게 내밀며 나에게로 뛰어들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지만 방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가득했어. 마치 썩은 냄새와 비슷했어. 나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그날 이후로 내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거야. 5번째 이야기, 퇴근길의 택시. 지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퇴근 후 회식까지 있었던 그날 밤은 밤 11시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었는데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택시를 잡고 주소를 알려준 뒤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답니다. 얼마 후 동네 근처에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택시가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이 있어서 운전기사에게 이쪽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기사는 약간 풀린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정해진 길만 갈 수 있을까요? 그제서야 그녀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를 살펴보니 그의 얼굴은 정상 상태가 아닌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기사는 뭔가 계속 횡설수설하며 혼잣말을 했고 그녀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정말 힘들 때가 오면 기사님하고 3번 부르면 내가 올게. 너무 무서워진 그녀는 급히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다 와가는데 무서운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집 앞에 나와서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잠시 후 기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난데. 다행히 그녀는 아무 일 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 1년 넘게 택시는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